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방송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진담 진행자 민호입니다. 예, 유진걸입니다. 네, 라온입니다. 네, 이재식입니다. 예, 목동의 갈무리 김정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면은 좀 도움이 된대요. 예. 네. 뭐 근데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학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뭐 당연히 목동에 갈무랑 형님, 그다음에 부천과 그 청라에 이재식 원장님, 그리고 광진의 지배자 라온님, 그다음에 부산에 의문을 열다 유정걸 원장님. 이게 저희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번 주 주제가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비문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래야지 비문학이 된다. 이래야지 독서 점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어떠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히려 구체화되는 게 더 신뢰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한번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학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남김없이 뭐 남기시겠지만 뭐 숨김없이 가능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혹은 들으시면서 충분히 좀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는, 학원을 안 다녀도 좀 뭔가 비문학적인 혹은 비문학 독서적인 형태에 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원 원장님 본인 차리실 거예요.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까는 제 자리가 독서 쪽은 유정원 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게 되네. 예.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배경지시 이야기하고 기승전 결국 뇌냐, 기승전 결국 지능이냐 그랬는데요. 맞죠? 기승전 뇌예요. 네. 문제는 뇌는 바뀐다 이거든요. 뇌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뇌가 가진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 뇌의 과소성입니다. 뇌는 바뀝니다. 뇌의 물리적 구조와 해부학적 구조가 바뀌는데 그래서 바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독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아까 지난 방송에서처럼 텍스트를 수용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느냐도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과학기술 제재를 좀 더 있자 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질기자, 정보를 수용하는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승전 뇌인데 타고난 뇌가 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뇌는 바뀐다. 뭘 통해? 독서 행위를 통해, 읽기 행위를 통해. 그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뇌가 바뀌느냐 하면 이제 제가 중학생들도 가르치고 제가 국영수과 융합학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의 끈을 이제 놓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국어학원을 또 따로 하는데 고등부 중심이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아까 우리 이재식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운동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려면 무게를 점점 늘려야 된다. 무게를 늘린 것뿐만이 아니라 세트의 수를 반복해도 되죠. 네. 독해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5개 정도의 문단을 주고 그걸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맥락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 문장의 핵심어 찾기. 두 문장에서 문장 간의 관계 찾기. 한 문단에서 중심 문장 찾기.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들 간의 관계 찾기. 두 문단의 관계 찾기. 그리고 이제 5개 문단을 주고 그 5개 문단에서의 주제, 글의 구성 찾기. 이처럼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구의 중량을 늘리거나 세트 수의 반복을 하는 것처럼 이 같은 절차적 단계에 따라 읽기 연습을 해라. 뇌의 구조는 달라진다. 이건 중학생들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제의 원리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문 속에 지금은 4문제, 5문제, 6문제가 나오는데 출제된 이유가 있거든요. 출제자가 그냥 이 정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출제하겠다는 힌트를 주기도 해요. 출제하겠다는 힌트는 글쓴이들이 글을 쓰는 문체적 특징에 따라 사실은 설피설피 노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재의 성격들, 인문사회과학기술제, 그 제재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출제될 정보가 있고 글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반드시 출제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단락에 통념을 제기하면 그 통념 핵심적인 정보가 아니죠. 통념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널리 알려진 이로 시작되면 첫 번째 문단은 부정될 대상이거든요. 통념 출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출제될 대상은 뭐냐면 그 통념을 부정하고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글쓴이의 관점이 출제가 돼요. 반드시 출제가 돼요. 네. 근데 통념을 부정하기 위한 흔들기 위한 근거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될 만한 근거가 명확하다. 제지의 성격을 통해서도 그렇고 글의 구조와 패턴을 통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밝혀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일러주거든요. 예를 들어 16번 위에 적어 출제의 근거, 제지의 속성, 인문학자의 견해, 의견, 용어의 뜻 이렇게 적어줘요. 문학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주죠. 두 번째는 선택지 생성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치하는 선택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치하는 선택지는 본문과 선택지 간의 의미를 동일하게 만드는데 이질적으로 표현하죠. 다르게 표현하죠. 다르게 표현하는데 같은 뜻이에요. 제가 좀 쉽게 산수를 좀 이야기하면 본문에서는 25 나누기 5를 5라고 표현했다면 선택지는 25로 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뜻인 것을 아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의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국어의 선택지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 내의 특정 정보를 일부 삭제를 하거나 첨가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수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연민의 가치는 사회가 위험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커진다. 이게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회적 연민은 사회가 위험해질수록 많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간과하고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이겁니다. 유정걸 선생의 가치는 국어 영역이 어려워질수록 커진다가 본문인데 선택지는 유정걸 선생은 국어 영역이 어려워질수록 많아진다고 준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왜곡하죠. 또는 일부 의문을 교체해서도 그래요. 생성될 리을만 바꾸어서 오답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 문제의 선택지는 주어부와 서술부 특히 목적어 서술의 주체 및 객체에 해당되는 정보를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에 대한 연습들 훈련을 하시면 매력적 오답에 잘 알려들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지와 관계를 왜곡합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정보들이 대응되거나 대비되는 정보가 특별히 많은데 예를 들어 A보다 B가 크다. A보다 B가 크다를 선택지 만드는 방법. 일치는 B가 A보다 작다고 만드는 거죠. 근데 왜곡하는 방법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 이외에 원인, 선후관계, 영향관계를 뒤집음으로써 선택지를 왜곡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글을 읽을 때 정보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글이 나오면 왜곡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고 비문학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현장에서 지금 뭐 좋아합니다. 바로 강렬한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라온 원장님. 예, 저는 뭐 비문학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좀 좁혀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최근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학기술 지문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다루신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원리가 중요하다, 과정 단계가 꼭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근 나온 수능들을 보면 국어긴 하지만 항상 3점짜리 문제, 특히 심화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제시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수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주거든요. 그러면 지문에서 적어도 과학기술 지문을 풀 때 제시된 수치라던가 사칙 연산이라던가 비례, 반비례 정도를 정리한 습관을 들이면 그 어려운 3점짜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15학년도 수능에 그 슈퍼문 지문이 있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다. 그러면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멀어진다. 관계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진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다라고 주고요. 사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천체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 공전 궤도 20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진수를 다시 구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능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는데요. 실제로 옆에다가 간단하게 A가 커질 때 B가 작아진다. 이 정도만 정리해놔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지문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원리 과정 단계는 기본이거니와 수나 사칙연산, 국어기 때문에 인수분해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칙연산하고 특히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학지문 어려웠던 게 좀 단순화될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국어 선생님들도 그 과학기술이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선택지를 접근하는데 이 정도만 해놓고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하고 답을 나오는데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추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A와 B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B와 C의 관계도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문제 내는 건 추론 문제라고 해놓고 A와 C의 관계를 묻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걸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보다 아까 그 필기의 중요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A가 커질 때 B가 작아져. B가 작을 때 C가 커져. 그러면 A와 C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도 추론 문제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의 넓은 영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팁을 알려주고 싶어서 과학기술 지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리 그리고 과정 단계는 기본이거니와 수나 사칙연산 그리고 제시문에 보여지는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꼭 옆에다 정리해라. 그리고 문제 들어가면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저기 제가 알기로 라운 원장님이 그 독서로 박사학위 받으십니다. 아니 석사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통과해야 되는데 2차까지 통과했는데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요. 네. 누구보다도 좀 막 던져, 막 던져. 박사는 큰일 나요, 교수님. 라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그 계산 문제들이 아까 과정과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단계에 걸쳐서 답을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된 조건들을 2단계, 3단계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식화를 해놓거나 간단히 필기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도식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슈퍼문 문제 그 지문 있잖아요. 그 이제 청취하는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실 2015년도 그러니까 14년에 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 나와서 애들이 막 거의 절망하고 시간 내고 풀고 했는데 요즘에도 저거 좀 되게 쉽게 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실제 이제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다가 지금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저학년 아이들은 이제 비문학의 중요성을 알고 시작하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데 5년 전에는 국어 왜 중요하냐, 국어 쉬운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막상 어려우니까 폭망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준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비문학의 수준은 5년 전보다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글자 수부터 또 어떤 내용의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본인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슬쩍 이제 남 얘기하고 자기한테 빠지고 그러시려고 그러더라. 일단은 필살기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일단 그 학원 좀 소개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고3 친구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중간고사 끝내고 다시 기말에 들어갈 시기여서 지금 입장에서 비문학에 대한 승부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내신을 할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고3 부모님이시라면 이제 8월부터 해서 수능이 지금 12월 저희가 3일인가요? 예정되는 기간이 한 110일쯤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것이 좀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110일간의 과정을 공부하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답률에 의존한 공부하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저희가 난도 높은 지문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능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체감의 어떤 부분을 끌어올려 놔야 되기 때문에 좀 고3이라면 백실부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난도에 대한 어떤 지문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학원이나 또 그런 선생님 만나서 교육받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주안점 되는 부분은 아까 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보다 인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이나 아이들도 비문학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비문학을 잘하기 위한 필살기를 말씀드리면 시기와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향이란 거는 이제 좀 어디서 알았어요. 어떻게 중요하다고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에 해드렸던 그 강의 내용들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저 지난주 했던 거, 다 들어보시면 거기에 다 저희가 녹아져 있습니다. 아마 가장 저희가 이제 그 기억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키워드 말씀드리면 비문학 잘하는 아이들은 못한 아이들은 습관이 조금 안 된 친구들. 잘하는 아이들은 또 습관만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즐겁고 성취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이는 것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보실 때 제가 이제 시기상 말씀드리면 시기는 이제 비문학에 대한 또 독서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많이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1, 2학년부터는 이 비문학에 대한 독서에 대한 지문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험에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을 거라면 준비를 고등학교에서 하는 건 늦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유정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형성되는 기간에 사고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 본다면 충분히 중1, 2 때는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원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비 중1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예비 중1 아이들 공부할 때 첫 배우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는 부분이 어휘에 대한 게 있는데 어휘는 모두 교과에 나온 어휘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과학, 국어, 그다음 뭐 수학이든 나오는 그 교과서 어휘라 하거든요. 그 어휘들을 전부 다시 다 저희가 이제 모아서 다시 아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교육과정을 진행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이제 1학년 때는 독서 위주로 순수 독서를 많이 하지만 중2쯤 되면은 이제 저희가 하이클래스 반이라고 했어요. 비문학 중심의 반으로 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문학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문학 어떤 저희가 독해 연습뿐만 아니라 배경지식 쌓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3 때라면 웬만큼 비문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과정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다른 과정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저희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 방침을 들으시면 이제 본인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로 따진다면 중학교 한 1, 2학년부터는 비문학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이 비문학의 장점은 저번에도 그걸 말씀드릴 거잖아요. 애가 아까 저 유정걸 대표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았던 얘기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독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독서가 사람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비문학을 아이들 하면서 저희가 즐겁고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정보를 듣는 즐겁잖아요. 그렇듯 부모님 생각하시는 비문학은 단순하게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뇌 구조나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 면에서요. 그래서 비문학을 가급적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독서와 그러니까 저희 흔히 말하는 독서라는 건 이제 문학이나 뭐 철학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비문학 독서라는 것은 이제 정규 교과정이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을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예. 예. 이것도 이번 시간에도 다들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냥 저는 네.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학생 하나 잠깐 예를 좀 들면은 명동여고 다녔던 학생인데 공부를 아주 잘해요. 네. 근데 정말 얘 재밌는 얘가 얘가 왜 이렇게 무협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랑 다 정말 김용과 고령 김용. 고령도 있습니다. 무협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얘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똑똑한 애고 무협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타지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엄청나게 책도 많이 읽어갖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시켜보면은 뭐 그냥 진짜로 너무 잘해요. 예.
근데 이해도 좋고. 예, 예. 지금 이재시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정말 공감하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고등학교 오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이를테면은 저도 제 학원 업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꼭 해야 되고 봐야 되는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소설을 지금 봤어요. 근데 막 한 600, 700, 800페이지 막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시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작 또 아까도 그런 중요한 것들을 네. 놓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시간과 싸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꼭 해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입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꼭 국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다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된다라는 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축적의 시간에서 아까 제가 왜 무협지 얘기를 들어줬고 제 예를 들어줬냐면 무협지를 그렇게 좋아하면은 필연적으로 어디선가에서 그걸 갖다가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은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이게 지금 독서 얘기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저는 절대적으로 어쨌든 축적의 시간이 중요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2,400자나 2,600자가 되는 그런 좋은 글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습하지 않는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데 진짜 그런 무기의 준비 없이 그냥 나가는 꼴인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전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린 그 요지는 축적의 시간이고 꾸준하게 그거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길잡이 해주시는 좋은 분들 만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거 이상의 왕도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학원으로 만약에 굳이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냥 일찍 어떻게 그런 기기가 돼서 중학교 2학년이든 또 3학년이든 고등학교 올라와 갖고선도 꾸준하게 그게 만약에 돈을 버리는 거로 생각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를 좀 염두에 좀 두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지금 여기 훌륭하신 원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 꾸준하게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 이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경험치상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까지 좀 듭니다. 예, 뭐 마무리를 좀 짓자면 사실 제가 경험했던 학생 중에 뭐 성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신상에 너무 노출되니까 세상에 단비가 되라는 뜻에서 단비예요 이름이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이제 차분해요. 네. 글씨도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지도했습니다. 중3 때 얘를 지도했는데 야, 너는 뭐 민사고 갈 거야? 그때 당시에는 민사고가 한참 유명했을 때였습니다. 대원외고와 민사고가 쌍벽을 이룰 때. 이 두 학교 모두 다 뭐 이과를 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 야, 너는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조금 글쎄 뭐 집에서도 가깝고 저는 그냥 대원외고 가려고요. 혹시라도 좀 제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 제가 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 넌 영어는 좀 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짜요. 이 여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영어는 좀 해. 그랬더니 예, 좀 해야 선생님 괜찮아요. 영어는 괜찮아. 이게 표정이 이래. 선생님 저 영어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영어는 왜 뭐 어디 뭐 학원 다녔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네.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다 왔어요. 자,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얘 국어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국어를 너무 잘해. 얘가 해외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오랜 시간을 그 오랜 시간을 미국에 있었는데 얘가 국어 이렇게 부모님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차마 그 부모님을 전 묻지 않았어요. 너무 어마어마하시다. 너 부모님한테 잘하고 너의 인지력은 정말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결국은 시간을 얼마만큼 느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목표는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 수능 시험이라는 정해진 목표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내 아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대로, 중2면 중2대로, 중3이면 중3대로 노출돼야 되는 환경과 도달해야 될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5월 30일 날 이 제도 29일이죠, 우리가? 네. 예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어떤 독해 추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문제를 보고선. 그래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지한 앞으로의 어떠한 끝없는 성찰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지금 연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워크숍도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내부적 형태의 어떤 노력들을 항상 이제 기울여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는 뭐냐면 계속 이 방송을 들으셔야만이 앞으로 나오는 끝없는 원태의 어떠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라 뭐 이런 얘기. 남들이랑 똑같은 거 하니까 할만한데요? 예, 교육진담 국어만세 독서편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